오늘 여러분들 수능일이에요. 그래서 증시 개장이 1시간 늦어지고요. 저희가 8시부터 9시까지 특집으로 증시 침체, 장기 박스권 장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세 분의 귀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외 변수를 짚어봤고요. 우리 대내 변수들 살펴보면서 또 남은 4분기 전망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가장 이제 발등의 불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우리가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전문가들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께 환율 과연 어디까지 강세로 갈 것이냐, 또 이 원화 강세로 국내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진우 센터장님과 정미영 센터장님 의견 들어왔는데요. 잠깐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최근 1,100원이 깨지고 나서 1,090원 근처까지 오면서 환율 하락 속도나 그 절상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연준의 QE3 같은 달러를 더 찍어내겠다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을 전후하여 여전히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우리 서울에서만 원화가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요. 여기에는 유로화나 엔화 대비 우리 한국 원화가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판단, 그리고 실제 외환 수급에 있어서 여전히 풍부한 외화 유동성, 이런 데 기반한 시장의 원화 절상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80원대 중반 정도가 시장이 볼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전망이 이제 무위로 끝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이 그 어떤 이유가 되었을 간에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쪽에 흐름을 보이고,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다시 또 달러 약세가 재개되는 그런 흐름이라면은 1,050원까지도 열어두는 그런 일반적인 전망에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또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쪽에서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환율은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도 단기 과매도 국면이고요, 달러 그런 상황이라서 1,090원에서 아래쪽으로 그렇게 너무 멀리 내다보는 전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연말까지 완만한 환율 하락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진국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외채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는 점도 원화의 강세 재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대선 이후에도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존도 최근에 독일 경기 지표가 꺾이는 등 유로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합니다.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점을 반영하면서 미 달러가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를 한다면 환율 하락세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한 연말까지 1,080원 정도의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지만 무역 흑자는 안정적인 흑자가 나고 있고요. 또한 서비스 수지가 흑자세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정부 예상치대로 달성이 된다고 하면 34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상 흑자의 재료는 원화 환율을 상당히 견고하게 강세 기조로 이끌 수 있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원화 관련돼서는 저도 방송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건 우리가 돈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다만 이게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라는 거고, 수출 경제 구조에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 얘기는 한상환 본부장님께 듣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또 기업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는 두 분 센터장님께 듣겠습니다. 먼저 한상환 본부장님, 원화가 왜 이렇게 강세로 가는 겁니까? 계속합니까? 사실은 더 일찍 강세를 갔어야 되는 건데 강세가 가는 게 좀 늦어졌죠. 아직 사실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상거래하고 자본거래 두 가지를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요. 경상거래라고 하는 건 그날의 경제력이거든요. 우리가 경제력이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수출 같은 게 우리 뭐 수출 마이너스다 해서 사람들이 다 우려를 합니다만 작년에 우리 수출 증가율이 한 20% 정도 됐고 재작년에는 30% 정도 됐고 무역이 합쳐서 1조 달러 넘는 걸 순식간에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세계 경제 안 좋은데 뭐 한 1% 정도 수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 측면에서도 보면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무지하게 하고 있고 일본도 따라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3차 양적 완화 규모만 보더라도 월 400억 달러면 연간으로 한 5천억 달러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의 한 5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년에. 이런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이제 우리처럼 경제력이 좋은 나라로 앞으로도 계속 몰려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원화 강세는 좀 어쩔 수 없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윤남 센터장님 원화 강세 증시 네. 영향 어떻습니까? 우선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네. 환율 얘기만 들으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것은 사실 그렇죠.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환율은 일단 그 상대 통화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제 생각은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한국의 원화,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폐, 그다음에 기타 동남아의 통화들은 일단 더 지금보다 비싸지는 강세 기조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 네. 이유는 미국 돈이든 유럽 돈이든 일본 돈이든 돈을 많이 풀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 가치는 원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그 속도를 저해야 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위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럽의 문제가 만약에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 이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은 떨어지가 다시 반전을 주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속도가 늘어지고 네. 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 가치는 일단 펀더멘탈 가치를 따라서 원화가 강세 기조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분들께서 2004년 하반기 혹은 연간 단위로 보면 2005년, 6년, 7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에서 움직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표적인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IT 자동차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이상하게 그 기간 동안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어떤 그 대외 경쟁력이 분명히 과거보다는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IT와 자동차의 어떤 이익 개선을 사실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성진 센터장님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강세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어쨌든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뭐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그 외국인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 원화가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지금 보면 네, 워낙 강세인데요.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샀어야 강세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매도했습니다. 음. 그렇다 보면 우리 한본 부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싸졌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이 맞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장 그 핵심 변수라고 보면 이제 정부의 정책 쪽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경제 민주화라는 그런 화두를 어느 후보나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환율에 대해서 약세 정책을 가져갈 수가 없고 시장 개입도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압력에는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 현재 이런 수준에서 환율 때문에 차익 실현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여전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고 펀더멘탈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자산 배분 전략을 고민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 시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 한 14조 정도 외국인이 14조 8천억 정도 외국인이 샀었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50%는 누가 샀냐면 유럽계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로존의 문제에 대한 안정화를 배경으로 해서 한국 시장에 이제 베팅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매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 그다음에 재정 절벽의 문제 때문에 미국계 투자자들은 한국에 자국 사정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이 한국 시장에 이제 외국인 매수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한국의 외국인 순매수하고 미국의 주택 가격 지표하고 상관관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을 경우에 한국 시장에 매수가 많이 나오고요.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이 떨어질 때는 한국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2006년부터 하락했던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는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특히 이제 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 또는 관망하면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증시 장기 박스권 장세 과연 어디로 가는가 오늘 수능일 시간이 돼서 1시간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우리가 할 말 지금 반도 못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다 가서 1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1시간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이제 정리를 좀 벌써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사실 오늘 못한 얘기가 글로벌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한상환 본부장님이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연말까지 지금 앞서 장세를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그림들을 그려서 전략들을 짜서 가야 될지 두 분 센터장님께 한 1분 정도씩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상환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글로벌 저성장 문제를 걱정을 하지요. 네. 그 글로벌 저성장이 갈 수 있는 요인은 막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규모하고 유럽 경제 규모가 거의 뭐 비슷한 정도 규모고요. 그보다 조금 작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이제 유럽하고 일본이 지금 별로 경기가 좋지를 않고 미국하고 중국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절반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저성장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저성장에 걱정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과열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저성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년 1년 동안은 경제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남 센터장님 이제 제일 모두의 남은 연말까지의 장세 전망을 네. 전반적으로 조금 등락 과정, 조정 과정으로 규정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되올지 또 트레이딩을 할 때 관심 섹터라니. 예. 연말까지 아마 그 1900을 하회하게 되면 대기 매수세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깊은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년 초반에 오히려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주식시장의 청산 가치는 대략 한 1820, 30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아래쪽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 100포인트. 하지만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위로 한 2, 300포인트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유럽의 문제라든지 혹은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를 투자자들께서 아주 정확하게 예상하거나 혹은 어떤 그 한국 시장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이후에 수익을 향유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성진 센터장님께서는 조윤남 센터장님보다는 시각이 좀 긍정적이시고 네. 또 좀 정상화돼가는 과정에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로 네. 전략 좀 주십시오. 근데 점차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점차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현재 이슈는 글로벌 유동성이 자산 배분 전략하는 그런 펀드들이 결국은 이제 투자 자산 쪽으로의 이동을 4분기 항상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뭐 11월 중반 이후에부터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연말 반짝 랠리, 반짝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지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는 앞으로 1년간은 일단 2013년 랠리가 이제 저는 시작됐다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고 보면 결국은 업종과 종목의 선택이랑 특히 종목의 선택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저성장, 저금리 뭐 이런 이슈들 서행해서 여전히 성장성을 갖고 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면 상당히 주가 차별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오히려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에 억눌려서 종목 찾기에 게을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큰 화두는 소비입니다. 어차피 글로벌 이와 같은 위기를 돌파하는 곳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이 많을 때는 투자를 통해서 끌고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부채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 진작을 통한 확대 전략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에 관심을 갖자라는 쪽에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 정책을 내년도의 정책적 기조로 본다면 대형주하고 그다음에 소형주보다는 중형주급에서 독자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업종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